어머니가 그 운명적인 선물을 내 남동생에게 건네던 날, 내 약혼자 준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고 떠났다. 그 순간 나는 그 차가운 등 뒤에 내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1년 후 그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면서 내 온 가족이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도 내 이름은 하나, 38살이다.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평범한 직장인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홀로 계신 어머니와 아직 사회에 정착하지 못한 남동생 민준을 돌보는 역할을 맡아왔다. 딱히 특별할 것 없는 삶이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지하철에 몸을 싣고 회사로 향했고, 퇴근 후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주말에는 어머니 댁에 들러 집안일을 돕거나 민준의 잔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일상이었다. 결혼은 내게 먼 이야기 같았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았지만 나는 늘 사랑과 행복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러다 준을 만났다. 그는 내가 다니는 회사의 협력업체 건축가였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의 부드러운 미소와 차분한 태도에 마음이 끌렸다. 준은 40살이었고 나처럼 결혼 경험이 없었다. 우리는 비슷한 공통점이 많았고 대화는 항상 편안하고 즐거웠다. 그와 함께 있으면 내 오랜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준은 내게 특별한 사람이었다. 그는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내 고민에 공감해 주었으며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말없이 곁을 지켜주었다. 그는 내가 꿈꾸던 이상적인 배우자였다. 우리는 1년 반 정도 연애를 했고 지난달에 드디어 결혼 날짜를 잡았다.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신혼집 가구를 보러 다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내 삶에 드디어 행복이라는 이름의 새 장이 열리는 듯했다. 그날은 내 남동생 민준의 30번째 생일이었다. 어머니는 민준을 위해 푸짐한 생일상을 차리셨고 우리 셋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준도 함께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다정하게 민준에게 생일 축하 인사를 건네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는 우리 가족에게 이미 완벽하게 스며들어 있었다. 나 또한 준이 내 가족이 된다는 사실에 더없이 행복했다.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다. 우리 셋이 아닌 우리 4명의 가족이 생기는 것이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어머니는 웃으며 민준에게 마지막 선물이 있다며 작은 상자를 건넸다. 민준아, 이건 엄마가 너 태어나던 해부터 조금씩 모아둔 건데 이제 네가 30살이 되었으니 온전히 내 것이란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생일보다도 특별한 감정이 실려 있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가죽 지갑 하나와 두둑한 현금 뭉치가 들어있었다. 민준은 눈을 크게 뜨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는 지갑을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지갑 안쪽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꽂혀 있었다. 어린 민준과 어머니,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의 뒷모습. 민준은 사진을 확인하다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엄마, 이 남자 누구예요? 그때였다. 준은 내 옆에 앉아 민준을 향해 미소 짓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 선물을 건네는 순간부터 그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민준이 지갑 안에 사진을 꺼내 들고 질문하는 순간 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그의 눈은 동요로 가득했고 그토록 따뜻했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마치 얼어붙은 듯한, 아니, 고통스러운 표정이었다. 나는 무슨 일이냐고
물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하나야, 미안해. 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나는 당황해서 그를 잡으려 했다. 준, 무슨 일이야? 어디 가는데? 잠시만. 오늘 민준이 생일인데. 하지만 그는 내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단지 흐트러진 눈으로 한번 나를 바라보았을 뿐. 그 시선은 나를 꿰뚫는 것 같으면서도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는 그대로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다. 어머니와 민준도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준나는 그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차가운 뒷모습은 나를 외면한 채 문을 열고 그대로 사라졌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단지 내가 쌓아 올린 행복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망견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퇴장은 어떤 설명도 없었고 이후의 모든 전화와 메시지에도 그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준을 만나기 전에 나는 한마디로 존재의 공백 속에서 살고 있었다. 남들은 나를 보고 야무지고 혼자서도 잘 사는 여자라고 했지만 내 안에는 늘 텅 빈 공간이 있었다. 27살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나 컸다. 아버지는 내게 세상의 전부였다. 따뜻한 말씀 한마디,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 나를 위해 말없이 끓여주신 라면 한 그릇.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 내 삶을 지탱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떠난 후 그 라면의 온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나는 그저 무미건조한 하루들을 반복하며 살아갔다. 회사에서는 능력 있는 팀장으로 인정받았지만 퇴근 후에 나는 그저 혼자인 사람이었다. 동료들과의 술자리도 친구들과의 수다도 나를 온전히 채워주지는 못했다. 웃고 떠들다가도 문득 혼자 남겨진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이 나의 외로움을 보게 될까 두려워 더 깊은 가면을 썼다.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는 평생을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사신 분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의외로 덤덤하셨지만 나는 가끔 어머니의 눈빛에서 길 잃은 아이의 불안함을 보았다. 민주는 아직 철이 없었다. 30이 되었지만 아직도 어머니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대학 졸업 후 몇 번의 사업을 시도했다가 모두 실패했고 그 여파로 빚까지 떠안게 되자 어머니는 더 애틋하게 민준을 감쌌다. 민준이 무엇을 하든 어머니는 늘 우리 아들이 하고 싶다는데 어쩌겠니라며 무조건적인 지지와 함께 민준의 뒷수습을 도맡았다. 나는 그런 어머니와 민준의 관계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내가 짊어져야 하는 현실적인 무게들이 있었다. 아버지의 유산은 민준의 사업 실패로 거의 바닥이 났고 생활비나 어머니의 병원비 같은 자잘한 지출은 대부분 내가 감당해야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내게는 당연한 듯이 기대면서도 민준에게는 모든 것을 양보하는 듯 보였다. 민준은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누나니까 라며 태연하게 도움을 요청하곤 했다. 나는 가족이기에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늘 서운함과 답답함이 응어리져 있었다. 그렇게 나는 이따금씩 찾아오는 외로움과 가족 내에서 느끼는 미묘한 거리감에 익숙해져 있었다. 누군가가 내 삶에 들어와 이 공허함을 채워주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겁이 나기도 했다.
혹시라도 내 깊은 외로움을 들키게 될까봐, 혹은 누군가가 내 삶의 빈틈을 이용할까봐.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일정 거리를 두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런 내 삶의 준이 나타났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기다려왔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나의 텅 빈 시간을 채워주었고 나의 외로움을 알아차렸다. 그가 옆에 있으면 나는 굳이 무거운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었다. 그의 따뜻한 눈빛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다.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등산을 하고 예쁜 카페를 찾아다니며 소박한 데이트를 즐겼다. 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귀한 시간이었다. 주는 내게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을 끓여주던 아버지처럼 내 삶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는 내게 당신은 혼자 있어도 빛나는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다. 나는 그 말에 용기를 얻었고 드디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되었다. 결혼은 단순히 한 남자와 함께 사는 것을 넘어 내게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다시금 얻는 의미였다. 준과 민준, 그리고 어머니가 함께하는 따뜻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다. 그를 통해 나 또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민준의 생일 파티를 앞두고 준은 내게 말했다. 이제 곧 내가 당신 가족이 되니까 민준에게도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어. 나는 그의 배려심에 감동했다. 그는 민준에게 고급 시계를 선물했다. 민준은 처음으로 내가 아닌 다른 남자에게서 받는 선물이라며 기뻐했다. 그가 우리 가족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며 나는 더없이 행복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그 작은 생일 파티는 내가 그토록 바라던 가족의 행복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그날 밤 어머니가 민준에게 건넨 선물을 본 순간 준은 변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가 뒤돌아서서 떠나던 그 모습은 마치 내가 쌓아 올린 모든 행복을 짓밟고 가는 듯했다.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텅 빈 채로 준이 남기고 간 차가운 공기 속에 홀로 서 있었다. 나의 오랜 공백이 메워지는가 싶더니 이제는 그 공백이 더욱 깊고 넓게 벌어진 느낌이었다. 그날 밤의 분위기는 처음부터 미묘했다. 민준의 생일 파티를 위해 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한껏 들뜬 표정으로 요리를 준비하셨고 나는 그 모습이 보기 좋았다. 주방에 걸린 라디오에서는 어머니가 즐겨 들으시는 옛 가요가 흘러나왔고 어머니는 리듬에 맞춰 흥얼거리셨다. 민준은 평소처럼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다가 어머니가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장난을 쳤다. 준은 그런 우리 가족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다. 그는 내게 당신 가족들 정말 좋으세요라고 속삭였다.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 남자와 함께라면 나는 마침내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 같았다. 식사가 시작되고 우리는 함께 모여 와인을 마시며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주는 올해 시도했던 사업에 대해 신이 나서 이야기했고 어머니는 그를 응원하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나 또한 준이 최근 진행 중인 건축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자 민주는 흥미를 보이며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행복했다. 디저트를 먹을 때쯤 어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내 방 안쪽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어머니는 조금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나오셨다. 상자를 들고 나오는 어머니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고 그 안에서 낡은 가죽 지갑과 두툼한 현금 뭉치를 꺼내셨다.
민준아. 이건 엄마가 너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것은 단순히 선물을 주는 사람의 설렘이 아니라 무언가를 고백하려는 사람의 긴장감처럼 느껴졌다. 30살이 되는 내 아들을 위해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 미안하다. 이건 네가 태어나던 해부터 엄마가 조금씩 모아온 거야.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멈췄다. 그녀의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이 돈으로 네가 하고 싶은 일, 네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다.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어머니는 민준의 손을 잡고 지갑을 쥐어주셨다. 민준은 어색한 듯 웃으며 엄마. 왜 그래요? 갑자기 울지 마요 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민준은 지갑을 들여다보았다. 지갑 안쪽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다. 민준은 무심코 종이를 펼쳤다. 그것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과 이제는 거의 기억나지 않는 어린 민준, 그리고 그들의 뒤에 서 있는 낯선 남자 한 명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는 꽤 키가 크고 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어깨가 넓었다. 민준은 사진을 확인하다가 문득 고개를 갸웃거렸다. 엄마, 이 사람 누구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어머니 옛날 친구분인가 보지 라고 말하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준의 표정이 급격하게 굳어졌다. 그가 어머니가 선물을 건네는 순간부터 왠지 모르게 긴장하고 있다는 것은 느꼈지만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린 사람처럼 창백해졌다. 그는 얼음처럼 굳은 채 사진 속 낯선 남자의 뒷모습과 민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움과 깊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그가 지금껏 숨겨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드러난 것처럼 보였다. 그는 벌떡 일어섰다. 탁 하고 의자가 뒤로 넘어가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준. 나는 당황해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후회,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야. 미안해. 나 가봐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몸을 돌려 현관문으로 향하고 있었다. 준 무슨 일이야 말이라도 해주고 가.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가 급하게 신발을 신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우리 가족의 행복이 끝났음을 알리는 비명처럼 들렸다. 그 순간부터 준은 내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메시지에는 답이 없었다. 그는 그날의 생일 파티에 남겨진 차가운 공기처럼 영원히 나를 떠나버렸다. 나는 그저 멍하니 앉아 그가 남기고 간 공백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이후 내 삶은 통째로 멈춰버렸다. 휴대폰을 손에 쥐고 몇 시간이고 그의 연락을 기다렸다. 전화는 먹통이었고 카카오톡 메시지는 이리 사라지지 않았다. 준은 내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그가 혹시라도 무슨 사고라도 당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온갖 끔찍한 상상에 시달렸다. 경찰에 실종 신고라도 해야 할까 생각했지만 그의 가족 관계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었다. 그는 항상 나는 혼자다라고 말했고 나는 그것이 그의 삶의 방식이라고만 생각했다. 어머니와 민주는 나를 걱정하며 위로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연락 올 거야. 누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 하지만 그들의 위로는 내게 닿지 않았다.
나는 그저 준이 왜 그렇게 갑자기 떠났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내게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혹시 내가 알게 모르게 그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자책하기 시작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며 행복해하던 나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그 모든 행복이 거짓이었던 것만 같았다. 며칠이 지나도 준의 소식은 없었다. 나는 그를 찾기 위해 그가 일하던 회사에도 연락을 해보았다. 하지만 회사 동료들 또한 그가 갑작스럽게 휴가를 냈다는 사실만 알 뿐. 그의 행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준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에 그는 늘 환하게 웃고 있었다. 따뜻하고 다정하고 완벽했다. 그런 그가 단 한순간의 차가운 뒷모습만을 남기고 사라진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었다. 그 원인이 민준의 생일 파티에 있었다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하지만 왜 어머니가 민준에게 선물을 준 것이 왜 그렇게까지 충격적이었을까? 나는 어머니에게 다시 물었다. 어머니, 민준이 생일 때 주신 그 지갑 혹시 준이와 관련된 건가요? 어머니는 내 질문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무슨 소리니? 하나야, 그냥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지갑이야. 네가 괜한 상상하는 거란다. 어머니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나는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는 모습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더 이상 캐묻는 것은 어머니를 힘들게 할 것 같아 입을 다물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머니의 서늘한 태도와 그날 준의 표정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민준의 방으로 들어갔다. 민준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서랍을 뒤졌다. 어머니가 선물한 그 지갑을 찾기 위해서였다. 서랍 안에서 나는 그 낡은 가죽 지갑을 발견했다. 지갑을 열자 그날 민준이 꺼내 보였던 사진이 그대로 들어있었다. 다시 보니 사진 속의 어머니는 23, 24쯤 되어 보였다. 민준은 갓난아기였고 그 뒤에 서 있는 남자는 뒷모습만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준과 비슷한 체형이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머리는 곱슬거리는 머리였고 준의 머리는 생머리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거야. 하지만 내 눈은 그 사진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사진 속 어머니의 옆모습은 앳되었지만 눈빛은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마치 미래의 어떤 비극을 예견하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나는 문득 준과 민준의 얼굴에서 희미하게 닮은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 모두 눈웃음을 지을 때 미간에 생기는 작은 주름이 있었고 목선이 곧고 길었다. 물론 민준은 어머니의 외모를 많이 닮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준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도 같았다. 나는 사진을 다시 지갑 속에 넣고 조용히 민준의 방을 빠져나왔다. 내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같았다. 나는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와 차가운 밤 공기 속을 헤맸다. 내가 모르는 비밀이 준과 우리 가족 사이에 얽혀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비밀의 실마리는 바로 어머니가 민준에게 준 그 선물과 사진 속의 낯선 남자에게 달려있는 것 같았다. 나의 행복은 처음부터 신기루였던 걸까? 준이 사라진 후 나는 스스로를 갉아먹는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어떻게 그토록 잔인하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떠날 수 있을까 하지만 분노는 이내 자책으로 변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어쩌면 내가 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나? 잠 못 이루는 밤마다 나는 우리 둘의 모든 순간들을 곱씹으며 작은 단서라도 찾으려 애썼다. 그의 농담, 그의 표정, 그가 했던 모든 말들을 되새겼다. 그는 늘 완벽한 사람이었다. 내가 아는 준은 절대 그런 식으로 떠날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떠날 수밖에 없는 어떤 엄청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고 싶었다. 그런데 내 마음속의 의심은 점점 더 어머니와 민준에게로 향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애썼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미세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다. 내가 준의 이야기를 꺼내면 어머니는 황급히 화제를 돌리거나 다 지난 일인데 뭘 그렇게 끄집어내니라며 짜증을 내셨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마치 그날의 사건이 어머니에게는 덮어두고 싶은 어떤 치부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그날의 일을 전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했다. 그는 남자들 원래 그래. 갑자기 변심할 수도 있지 라며 쿨하게 말했다. 그 말에 나는 화가 치밀었다. 민준에게는 단순한 변심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관계였다. 나는 민준에게도 서운함을 느꼈다. 늘 자신이 중심이었고 가족의 아픔에는 무심한 민준의 태도가 나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준이 선물했던 시계를 다시 꺼내보았다. 준은 늘 시간에 철저했고 약속 시간을 어기는 법이 없었다. 시계의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가 왠지 모르게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때 문득 준이 결혼 전에 나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나는 당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내게는 숨기고 싶은 과거가 많아요. 나는 그저 그가 아픈 가족사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짐작하고 말았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것은 어쩌면 내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였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다시 한번 민준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어머니가 주신 지갑을 다시 꺼내 들었다. 사진을 꺼내어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어머니의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어리고 앳되었지만 옆모습만 겨우 보이는 남자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나는 사진 뒷면을 살펴보았다.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하지만 사진 아래쪽 구석에 아주 희미하게 연필로 쓴 듯한 글자가 보였다. 1994년 4월,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1994년은 민준이 태어난 해였다. 사진은 민준이 태어났을 무렵에 찍힌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은 그냥 지나가는 옛 친구의 사진일 리가 없었다. 어머니가 민준에게 특별한 의미를 담아 건넨 지갑 안에 이 사진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 사진 속 남자가 민준의 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준의 사진첩을 뒤졌다. 나는 그의 어릴 적 사진들을 찾아보았다. 준은 어릴 적 사진이 별로 없다고 했지만 앨범 한 구석에 흑백 사진 몇 장이 있었다. 나는 그 사진들을 민준의 방에서 꺼내온 사진과 나란히 놓았다. 사진 속의 준은 어릴 적에도 곧은 목선과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 둘의 옆모습을 비교하니 미세한 주름과 코의 모양, 그리고 턱선의 각도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나는 멍하니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어머니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진실은 무엇일까? 준이 민준의 생일 파티에서 그토록 경악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퍼즐 조각들이 제멋대로 흩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희미하게나마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 그림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지만 차마 그 사실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부정될 것만 같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알아내야만 했다. 내 행복이. 내 인생의 한순간에 산산조각 난 이유를, 내 머릿속의 의심은 이제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 가족의 평화가 완전히 깨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멈출 수도 없었다. 나는 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야 했다. 그가 왜 그렇게 떠났는지, 그리고 왜 그가 우리 가족과 특히 민준과 그토록 닮아 보였는지. 나는 준의 연락처 목록을 다시 뒤졌다.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지만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옆에 뜨는 작은 원 모양의 친구 목록에서 나는 한 사람의 이름을 발견했다. 이선우. 준이 평소에 잘 언급하지 않았던 이름이었다. 나는 준의 생일 파티에서 그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그의 휴대폰을 장난삼아 보았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그때 선우라는 이름의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응, 잘 지내. 너도.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던 대화였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들의 대화는 왠지 모르게 어색하고 서먹해 보였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사람들처럼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선우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그는 준과 같은 건축회사에 다녔던 사람이었다. 나는 몇 번의 클릭 끝에 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찾을 수 있었다. 그의 계정에는 준과의 사진들이 있었다. 오래전. 준이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의 사진들이었다. 나는 그 사진들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사진 속의 준은 지금처럼 차분하고 다정한 미소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위태롭고 불안해 보이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 사진 아래에 선우가 남긴 댓글이 눈에 들어왔다. 그때 그 일만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행복했을 텐데.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때 그 일이 대체 무엇일까? 준의 과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어둡고 비밀스러운 일이 숨겨져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망설이다가 결국 선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내가 준의 약혼자였다고 소개하고 그가 갑작스럽게 사라진 이유를 알고 싶다고 간절하게 부탁했다. 처음에는 답장이 없었다. 나는 거의 포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틀 후 뜻밖에도 선우에게서 답장이 왔다. 그는 내가 보낸 메시지에 많이 놀란 것 같았다. 우리는 다음 날 약속을 잡고 만났다. 선우는 준과는 달리 꾸밈없고 솔직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는 내게 준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준은 늘 외로운 아이였어요. 가족이 없었거든요. 나는 놀랐다. 준은 부모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다고 했지만 그가 가족이 없었다는 말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준은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고등학생 때까지요. 그는 늘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했어요. 선우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리고 준은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친어머니를 만났어요.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준에게 미안하다고만 했대요. 그리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대요. 이미 다른 가정을 꾸렸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자신의 아들로 인해 그 가정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요. 선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준은 그 충격에 정말 힘들어했어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어머니의 행복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죠. 그래서 그는 그 후로 어머니를 다시는 찾아가지 않았어요.
나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준의 어머니, 다른 가정을 꾸린 그의 어머니. 혹시 선우는 준의 이야기에 대해 더 깊이 알지는 못했다. 준이 그 일을 겪은 후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준이 오랜 방황 끝에 다시 마음을 다잡았고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준이 그토록 바랐던 건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을 갖는 거였어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가족을 만드는 거요. 하나 씨와 결혼하려고 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선우와의 만남은 준이 왜 떠났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지는 못했다. 하지만 나는 준이 왜 가족이라는 것에 그토록 집착했고 왜 그토록 완벽한 사람이 되려 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의 내면에는 깊은 상처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고 싶었다. 나는 그를 이해하고 그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날의 의문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민준의 생일 파티, 어머니의 특별한 선물, 그리고 사진 속의 낯선 남자. 나는 이 모든 것들이 준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봐야만 했다. 모든 것을 선우와의 만남 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왜 그렇게 떠났는지, 그 이유를 어머니에게서 직접 들어야만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나는 머릿속으로 수많은 질문들을 되뇌었다. 어머니가 사진 속 그 남자와 아는 사이였나요? 혹시 그 사진 속의 남자가 준인가요? 준이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질문들은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왔고 나는 그날 밤 어머니를 만나 모든 것을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어머니는 내가 평소와 달리 굳은 얼굴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신 듯 했다. 그녀는 내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하며 평소처럼 오늘 하루 어땠니? 라고 물으셨다. 나는 어머니의 친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약해질 뻔했지만 나는 이미 멈출 수 없는 기차에 올라탄 기분이었다. 나는 테이블에 앉아 어머니가 내게 내민 찻잔을 잡지 않았다. 어머니, 저에게 숨기시는 것 있죠?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다. 하나야, 갑자기 무슨 말이니? 민준이 생일 때요. 그 선물, 그리고 그 사진 속의 남자. 누구예요? 나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시선을 피하셨다. 그녀는 내 질문을 회피하려 애썼다. 그냥 아주 옛날 친구야. 왜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니?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제가 그날 밤 민준이 방에서 그 사진을 다시 봤어요. 사진 뒷면에 1994년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민준이 태어난 해잖아요. 그리고 그 사진 속의 남자가 준과 너무 닮았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다. 어머니는 내 말에 흠칫 놀라셨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하나야, 네가 잘못 본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는 끝까지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선우에게 받은 준의 젊은 시절 사진과 민준의 방에서 몰래 찍은 그 낡은 사진을 나란히 놓았다. 나는 사진 속 남자들의 옆모습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사람이 준인가요? 어머니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신 듯 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뚝뚝 흘리셨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한숨 섞인 탄식은 내 심장을 찢어놓는 듯 했다. 그래, 맞아. 그 사람이 준이야. 나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더 중요한 질문을 해야만 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그럼 준과 민주는 무슨 관계예요? 왜 그렇게 닮았어요? 어머니는 흐느끼며 말했다. 준은 민준이의 아빠야. 그 말은 내게 벼락처럼 꽂혔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가, 내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가, 내 어머니의 옛 연인이자 내 남동생의 친아버지였다니.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는 낡은 앨범을 꺼내어 내게 보여주셨다. 앨범 속에는 준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다. 어머니는 눈물로 얼룩진 목소리로 지난날의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20살 무렵, 젊은 건축학도였던 준을 만나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고 했다. 그들은 미래를 약속했지만 준은 갑작스럽게 군대에 가게 되었고, 그 사이 어머니는 준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준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었고, 돌아올 곳이 없는 그를 위해 어머니는 그 사실을 혼자 감당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민준을 낳으셨다. 이후 준은 제대 후 어머니를 찾아왔지만 어머니는 준을 모른 척 하셨다고 했다.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세상으로부터 버려졌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하면서도 준이 다시 자신의 삶을 찾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고 했다. 그들은 서로의 안녕을 위해 헤어지는 길을 택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준이 내 약혼자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우리 가족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민준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날 민준의 생일 파티에서 어머니가 준 그 지갑은 준의 것이었다. 어머니가 그가 떠난 후에도 그를 잊지 못해 간직하고 있던 그의 유품이었다. 어머니는 민준에게 지갑을 주며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표현하고 싶으셨던 것이다. 준은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 어쩌면 그 오랜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배신감,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뒤섞여 내 안에서 폭발했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는 사실 내 가족의 과거와 얽혀 있었고, 나의 행복은 한 사람의 아픈 비밀을 토대로 세워진 성이었다. 그 성은 이제 산산조각 났다. 어머니의 고백은 내게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나는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다. 하나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 엄마의 잘못이야. 민준이를 낳았을 때 나는 너무 어리고 두려웠어. 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너희 아빠랑 결혼해서 민준이를 너희 아빠의 아들로 키우기로 결심했어. 너희 아빠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리고 민준이를 당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어. 어머니는 흐느끼며 말했다. 나는 너희 아빠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어. 하지만 준에 대한 감정은 평생 묻어두고 살아야 할 죄책감 같은 거였어. 나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다.
그럼 저에게는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모른 채 제 인생을 걸고 사랑했던 남자가 사실은 저의 가족과 얽혀 있었다는 것을요. 왜 저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저를 속이셨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리셨다. 어떻게 말하니? 어떻게 네가 준을 사랑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정말. 그 애가 네 약혼자가 되어 나타났을 때 나는 너무 무서웠단다.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질까봐, 너희 두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그가 결혼을 이야기할 때도 반대했었어.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어머니가 결혼을 서두르지 말라고 말했던 이유. 준이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어머니가 긴장하셨던 이유. 그리고 민준의 생일날 어머니가 왜 그토록 특별한 표정으로 민준에게 선물을 건넸는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거짓말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었다. 그는 즐거운 표정으로 집으로 들어섰다. 누나, 엄마, 왜 다들 거실에 있어? 아직도 민준이 생일 파티 중이야. 그는 우리의 심각한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한 채 해맑게 웃었다. 그 웃음은 내게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민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말한 대로 그의 얼굴에는 준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이제까지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눈물을 쏟아내며 소리쳤다. 민준아, 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해. 나는 준과 민준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떨리는 손으로 민준을 향해 그 사진을 내밀었다. 민준은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사진을 받아 들었다. 그리고 사진 속 남자의 얼굴과 준의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다. 누나,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민준아, 이 사람이 너의 친아빠래.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결혼하려던 남자였어. 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는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울면서 민준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 모든 게 다 엄마 때문이야. 하지만 민준은 어머니의 손길을 거부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누나의 약혼자의 아들이라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거짓말이지. 그는 절규하듯 외쳤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혼란, 그리고 깊은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한낱 거짓말이었다니. 나는 민준이 느꼈을 혼란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 또한 그랬으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각자의 고통 속에서 절규했다. 어머니는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 무너져 내리셨다.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입힌 낯선 세 사람이었다. 그날 밤, 우리 집에는 비명과 울음소리만이 가득했다. 준은 사라지고 없었지만 그가 남긴 진실은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나의 행복은 완벽하게 부서졌고 이제 나는 그 잔해 속에서 홀로 남겨졌다.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어머니의 고백 이후 우리 집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각자의 상처를 끌어안고 숨죽여 지내는 차가운 감옥과 같았다. 나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힘들었다. 어머니의 눈에는 끝없는 후회와 죄책감이 담겨 있었지만 나는 그 눈빛을 볼 때마다 내가 받은 상처가 되살아나
숨 막힐 것 같았다. 그녀가 내게 지어온 거대한 거짓말이 내 삶을 통째로 갉아먹었다는 사실을 용서할 수 없었다. 민주는 그날 밤 이후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나는 몇 번이고 그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답은 없었다. 민주는 내가 겪은 고통과는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을 겪고 있을 터였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믿어왔던 아버지의 존재가 가짜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누나의 행복을 망친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준의 입장에서 나는 그에게 진실을 폭로한 잔인한 가해자였을 것이다. 그는 혼란과 분노, 그리고 수치심에 휩싸여 우리 모두에게서 도망쳤을 것이다. 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만 틀어박히셨다. 그녀는 내게 죄인이었고 민준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다. 내가 끓여다 드린 미음을 거부하셨고 나는 더 이상 어머니를 위로할 힘이 없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화를 내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멍하니 앉아 우리 가족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행복이 한낱 신기루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아버지의 사랑이, 민준을 향한 어머니의 애정이, 그리고 준과 나의 사랑이 모두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하는 약혼자를 잃었고 그와 함께 꿈꾸었던 미래를 잃었다. 무엇보다 나는 가족을 잃었다.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산산조각 나버렸다. 나는 다시 홀로 남겨졌다. 하지만 준을 만나기 전에 외로움과는 달랐다. 그때의 외로움은 텅 빈 공백이었지만 지금의 외로움은 날카로운 파편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내 마음은 그 파편에 찔려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다. 회사에 다니는 것조차 힘들었다.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 내게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그들의 행복이 모두 진실인지, 그들 또한 나처럼 거대한 거짓말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다. 준과의 결혼을 준비하며 행복해했던 동료들의 축하 인사가 비수처럼 꽂혔다. 그들의 순수한 축복이 내게는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불신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혼자 술을 마시며 거리를 걸었다. 준과 함께 갔던 술집, 함께 걸었던 길, 함께 웃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의 다정한 눈빛을, 그의 따뜻한 손길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나를 사랑했을까?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을까? 아니면 그저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도구로 나를 이용했던 것일까? 나는 알 수 없었다. 그의 침묵은 모든 것을 의문으로 남겨놓았다. 나는 내 삶의 목적을 잃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내가 지키려 했던 가족은 무너졌고 내가 꿈꿨던 사랑은 거짓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용기조차 없었다. 나는 그저 이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며 살아야 할 운명이었다. 밤이 되면 나는 준이 떠나던 그날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의 차가운 뒷모습, 그리고 그가 남기고 간 공허함. 그 공허함은 이제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1년이 흘렀다. 계절이 2번 바뀌었고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흘러갔다. 하지만 내게는 모든 것이 멈춰 있었다. 준이 떠난 그날, 내 시간은 박제되어 버렸다. 나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어머니는 병든 사람처럼 방 안에만 계셨다. 이제는 죄책감조차 넘어선 무덤덤한 공허함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민주는 1년째 소식이 없었다. 전화번호도 주소도 바꾸어 버린 듯했다. 나는 그를 찾으려 했지만 그가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 가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아니, 준을 만나기 전의 외로움보다 더 깊은 심연으로 떨어졌다. 그때의 나는 채워지지 않은 공백을 안고 살았지만 지금의 나는 파편처럼 흩어진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밤이 되면 나는 잠 못 이루고 일어나 거실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텅 빈 창밖의 풍경은 마치 내 마음속 풍경과도 같았다. 나는 이제 아무도 믿지 않았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이 모두 가식처럼 느껴졌다. 그들 또한 자신들만의 거대한 거짓말 위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사랑을 꿈꾸지 않았다. 준이 나에게 남기고 간 것은 따뜻한 사랑의 기억이 아니라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와 불신이었다. 그는 나를 사랑했을까? 그 질문은 이제 의미가 없었다. 그는 나를 파괴했고 나의 삶을 통째로 부정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혼자 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문득 민준이 생각났다. 30살 생일날, 그는 어머니의 선물을 받고 해맑게 웃었었다. 그 웃음 속에는 어떤 슬픔도 거짓도 없었다. 그는 순수하게 행복해했다. 그 웃음이 마지막이었다. 나는 그의 웃음을, 그리고 그날의 행복했던 순간을 영원히 되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순간은 준이 남긴 잔인한 진실에 의해 산산조각 나버렸으니까 나는 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이미 길을 잃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숨쉬고, 먹고, 잠을 자는 기계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나의 마음은 이미 죽어 있었다. 이따금씩 준의 소식이 궁금해지기도 했다.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에게는 더 이상 죄책감도, 아픔도 없을까 하지만 나는 그의 행방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를 찾는 것은 다시 한번 내가 받은 고통을 확인하는 것과 같았으니까. 그는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 사랑, 가족, 그리고 삶을 살아갈 힘까지도. 나는 텅 빈 집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은 마치 내 눈물 같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나는 슬픔을 넘어선 영원한 고독 속에 잠겨 있었다. 준은 떠났고 민주는 사라졌고 어머니는 침묵하셨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잃은 채 홀로 남아 있었다.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다. 내 삶의 모든 것은 영원한 비극으로 끝났다.